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저희는 뭐 사실 예전에 통합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커진 상태입니다. 더 저희가 커졌다. 이제 조홍천 이원욱 의원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뭐 양현자 의원님은 미리 합당을 했었고, 한국의 희망, 그리고 또 이제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이렇게 4개 정파는 지금 다 합류를 한 거거든요. 5분의 1이 떨어진 것뿐이다. 물론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계신 정치적 중량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합당 무산이라기보다는 합당의 대오에서 새로운 미래가 이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탈하시면서 이제 그저께 이탈하시면서 어제 나온 기자회견을 보니까 진짜 민주당을 하겠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진짜 민주당. 그래서 제3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저희랑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3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신당 제3당입니까? 아니면 삼지대 제3당입니까? 아무래도 이준석이 그 당을 이끄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당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의원님들 합류하신 분들 중에 민주당 출신이 다고 뭐 허은하 의원이야 자기 의석 던지고 왔지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견이 조율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지금 4개 정파는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거든요. 같이 정책 발표도 하고 결국에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에게 전결 위임이 됐기 때문에 중도 보수 정도의 정책 스탠스를 생각하시면 된다. 중도 보수.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가장 크게 차별점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직전까지는 김건희 특검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고 당을 이끌게 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그 아픈 지점들을 물론 의석수는 민주당이 제일 많았지만은 가장 신랄하게 아프게 비판해온 게 아마 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지적해내는 그런 의회 정치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과거에 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지 간에 개혁신당에 있는 뭐 개혁신당에서 말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방송할 때도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의회에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용산에 계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께서 뭐 민주당이 뭐 한 3-4석 더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화가 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개혁신당에서 그 방송도 활발히 하고 또 그리고 또 신랄하게 또 논리적으로 비판하던 그런 뭐 천하람, 이준석, 뭐 김용남, 뭐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명만 진출해도 아마 뒷목 잡으실걸요. 가장 아플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게 다시 재발이 돼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나 야권과 그런 사안들 지금 현재 드러난 사안만 놓고 본다면 최상병 특검이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건은 먼저 선국조입니다. 선국조다. 예를 들어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은 국정조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평고속도로는 국민의힘이 먼저 국조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행정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관계자 불러서 증언도 듣고 해서 판단한 다음에 수사를 이제 들어가서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해야죠. 그런 거고 명품백 이거는 뭐 그냥 범죄니까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일반 검찰이 아무 문제 없다 판단 내리면은 국민들이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검으로 갈 사안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나중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이미 검찰 수사 결과가 공범들은 다 사실상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그 실제 통장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주 뭐 수사선상에 제외됐다. 그러면 그건 특검에 대한 논리적으로 제기가 가능하죠.
그건 재개가 가능하다. 네. 예. 하여튼 개혁신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당선되었을 때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까다로워할 집단이 아닐까. 근데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을 네.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 기반이 2030이랄지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재입당 연차를 문의하는 당원들도 많다라고 들었고 이번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제일 타격을 받는 쪽은 사실은 뭐 이미 중년이 지난 개업이들은 1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80시간 노동하고 있는 청년 의사들 같은 경우, 인턴 레지던트들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거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적인 요구는 한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한 80% 안팎이 이거 의대 증원 해야 된다. 네. 이렇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전공의협의회장은 박단 회장을 만나가지고 예. 사실 정책 제안도 듣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이번에 이슈가 불거기 전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의대 증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서남대가 남원의 서남대가 없어진 TO를 가지고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의 TO 확장 가능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의대가 연구 중심의 의대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초의학.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의 연구 중심의 의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 정도는 제가 몇 년째 동의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전체 증대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마다 병원과 그리고 학계 그리고 또 그 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그 늘리는 양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의협과 그리고 그 정부 간에 200명에 3,400명대 정도의 증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명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그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의도 문법에 따라 의심하기를 2,000 질러서 관심 끌고 나중에 한 4,500으로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역할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에 주려는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나타나서 조율해 볼게요 이러면서 사실 약속 대련인 거죠. 예.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지금 상식적인 단계에서의 추측이죠. 예. 저는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요. 이건 국민들의 건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 거거든요. 강하게 지탄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2,000명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가제도라는 걸 통해서 가격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 간의 경쟁이 되려고 그러면은 야, 이 집에 가니까 뭐 병이 더 잘 낫더라. 그럼 여기에 3배 돈을 주고라도 갈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경쟁이 되죠. 미국은 그래요.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 A 내과에 가든 B 내과에 가든지 간에 어차피 정해진 의료행위라면 정해진 돈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경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걸 또 숟갈 낮게 억제하다 보니까 아까 전공의 문제. 그렇죠.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우리가 보통 전공의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의 이 사람들이 펠로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네. 해가지고 진료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전임의는 이제 연봉을 막 3, 4억씩 5억씩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의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전공의 한 몇 천만 원 받는 전공의가 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교수와 시간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거 살펴봐야 될 게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면 77시간씩 지금 주간 노동을 합니다. 그때 69시간 노동 나왔을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로사라는 거냐. 근데 77시간 노동을 지금 강제하는 상황이 된 것이 저수가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병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인턴 레지던트리 원래 수련이잖아요. 그렇죠. 수련 병원이라는 게 가르치면서 진료한다는데 수련보다는 오히려 진짜 저가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거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살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전남 지역의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 서남대 TO만큼 그리고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정도, 이거는 뭐 연구 목적이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백명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의 증원 정도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 전공이 전임의 문제랄지 이런 거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똑같은 공감과 이해를 혹시 사회적 약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쪽에도 많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최근에 전장현 이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배복주 그 음.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그 영역에서 유명한 활동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활동가의 방향이라는 것이 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처음에 강령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념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오케이다. 예. 그는 다만 이 안에서 토론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아. 저는 토론에 장애를 준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예전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보수 쪽에서 배척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종북, 빨갱이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물론 그중에서 뭐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몰아세웠던 적이 있어요.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예. 아무한테나 종북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누차 언급한 것도 보면은 장애인 혐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남편이신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전장현에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우호적으로 발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생각은 자유지만은 그럼 저와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땐 정의당에 계셨으니까 기세 좋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를 혐오주의자로 몰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너 빨갱이야랑 사실 진영이 다른 거지. 그런 대화 단절의 의지였다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4호선을 멈춰 세워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의 운행을 불편하게 한두 달 동안 했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왜 혐오입니까?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네가 싫어. 네가 장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장인 혐오입니다. 그렇지. 근데 나는 네. 당신이 지하철을 억지로 멈춰 세워가지고 당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싫어. 그 행위. 이건 혐오가 될 수 없는 게요. 네. 저는 전장현이 그렇게 했어도 싫어할 것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 뭐 북파공작원 단체에서 그렇게 했어도 싫어할 네. 것이고요. 예. 저는 전광훈 목사가 만약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멈춰 세웠어도 저는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혐오를 통해서 자기 행위를 방어하려는 행위에 저는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장애인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장현이 그때 굉장히 잘못한 거는 저는 지하철 그 멈춰 세우는 행위를 중지하면은 대화하겠다. 그랬고 실제로 그래서 JTBC에서 그 당시에 2번이나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1시간씩 넘게. 예. 그게 아마 전장현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 혐오 이런 얘기만 하는 거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중도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례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는 없고 네. 그 대표 스스로도 어딘가에 지금 나오실 거죠. 저는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탄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동탄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제가 구형모 저는 화성시장 후보가 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구형모 그 화성시장 후보가 동탄 살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이제 구형모 위원장이 맡고 있어가지고 예. 선거 관련해 전략 상의한다고 동탄에 이제 갔는데 호수공원을 사진을 찍혔습니다. 예. 이게 동탄에 가면 아, 호수공원이 있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밥 예. 먹고 저희가 이제 그 커피 한 잔 들고 이제 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동탄에 왜 나타났지? 예. 그래가지고 좀 일파만파로 그 지역 카페나 이런 데 좀 돌았던 것 같은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한 6, 7군데 정도의 지역구를 놓고 저희가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저한테는 노원병이 최우선이죠. 노원병이다. 예. 예. 여전히 노원병이고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 어떤 특정 지역구에 2030의 남자 위주로만 사는 지역구는 없잖아요. 그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예. 그 투표소별 1등한 곳이 있긴 합니다. 성균관대 율전 캠퍼스 앞에 무슨 그 율전동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동만 있는 지역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성대 앞에 그 지역구긴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 지역구가 이제 전체 한 동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몇천 명을 전입시켰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요? 성균관대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다 전입시켜. 예. 저희도 이제 이건 제가 전혀 거긴 살펴본 예. 적도 없고요. 예.
유승민 의원도 깜짝 놀라서 여기 뭐지를 봤는데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에 산 학생들 주소지 이전 사업을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예, 거의 뭐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예. 정보 차원에서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병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강북에서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완전히 이제 저쪽으로 접경 지역이 아니면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지역들이 원래 많거든. 유리했기 때문에 제가 3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나가신다면. 저는 전공법이죠. 선거라는 것이 뭐 전공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가가지고 뭐 누굴 매수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원병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선거를 뛰어야 될 운명일 겁니다. 직진하겠다. 네. 예, 직진하겠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선호하는 겁니까? 공관위원장이 선임되면은 저희는 전문가 위주로 이제 공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문가 있습니다. 위주로? 예. 예. 어떤 마음에 두신 분들이나 뭐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 새로운 미래와의 통합을 하겠다고 했던 시점에는 그 인사들을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접촉했던 분도 있지만은 바로 영입 단계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 비례대표를 이제 3당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은 당에서 영입하려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는 본인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랑 함께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대화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서로. 예. 근데 제가 어제까지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계속 이제 저희한테 뭐 기획 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뒤에 일련의 절차를 보면은 새로운 미래 측은 파기하거나 하고 싶은 게 명확했다고 보입니다. 바로 진짜 민주당 하겠다 발표하시고 조기숙 교수 공관위원장 발표했잖아요. 아. 예. 오히려 본인들은 공관위원장 누구 하려고 딱 해놓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예.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양양자랄지 조홍천, 이원욱, 양정숙 의원 이분들은 다 그러면 지역구를 가세요? 지금 뭐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도전하는 것을 선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배려하거나 뭐 비례를 주거나 그럴 분들은 없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어떤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례는 전문가 위주로 하겠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몇 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3당의 의석수 예측이야말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제가 그때 2016년에 노원병에서 같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랑 뛰면서 국민의당의 추이를 계속 옆에 살펴봤거든요. 근데 지지율도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지금 한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는 시점에 한 7%, 8% 하고 있었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례득표율이 2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그런 약진을 보면서도 저는 놀랐고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대한 대체적인 예측은 지역구 의석 배출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선거 진척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38석 가까이 국민의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컷오프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나오는 두 정당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에 문을 두드리면 영입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데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낙천되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컷오프됐다 하더라도 크게 일찍 움직일 동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3월 20일경이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그때까지 제3지대에서 어떤 정당이 제일 약진하느냐를 보고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잠시 소강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참 한 10% 그 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렇다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랬다가 또 이제 분당이 되면서 이탈 또는 뭐 이탈이라고 하죠. 이탈이 되면서 조금 다시 오르는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창당도 안 했는데 어떤 거에는 뭐 1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세요? 조국 신당과 어떤 경쟁 관계가 될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는 저희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뭐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한 민주당 표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아주겠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예.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찍지 않을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풍선과 같은 것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현재 민주당이 오히려 또 공천이라는 이 잡음이 끝나고 조금 갈피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은 또 조국 장관 그쪽으로. 내신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 운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다. 예,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예. 사실 총선에서는 이기면 장땡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에 이제 과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 사람으로 이겨야 된다. 아. 예. 그런데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사태나 이런 거 겪으면서 일반적인 당대표랑 좀 다르게 그 누가 당선됐냐도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다. 그럼 정당은 총선 앞도 그렇게 가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진박 논란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총선 이기는 것보다 음. 내 말 듣는 사람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세로 총선에 임하면은 국민들이 바로 알아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희 입장에서도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바로미터로 바라보는 게 박용진 의원의 경선 결과 같은 게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 국민들이 박용진 의원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다소 이제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만약 경선으로서 당원들이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저 당은 당원들이 좀 너무 강성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강북을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역구 관리는 꽤 잘한 것 같던데. 그렇죠. 예. 네.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네. 것도 보니까 그 지역구는 박용진이 뭐 거의 굉장히 정봉주 전 의원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진다면은 음. 컷오프 뭐 그러니까 20% 감산 대상자나 10% 하위 10% 감산 대상자라는 건 본인이 밝혔지만은 예. 그거 외에 다른 변수들이 좀 동작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친명으로 확 가는 것 아니냐는 것에 관한 확신을 주는, 그렇게 되면 좀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지난번에 음.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약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주도하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호남 유권자에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색깔로 당을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로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점이 제가 냉정히 봤을 때는 지금 아주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동요하고 있다. 네, 임계점에 도달해 있고 또 반대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민주당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서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또 인기가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 2년 3년 동안에 가장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신당에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 많이 당선되면 당선될수록 오히려 거대 양당 사이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지적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바로 이 국면 전에 민주당 특히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 지금도 많을 것 같은데 총선 끝나고 나서 양도구육 이야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과 합칠 가능성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였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대위원장을 해라, 뭐 그리고 어디 서울의 좋은 지역구에 나가라 이런 거 많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간 것이고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천하람이나 아니면 이준석이나 뭐 이렇게 뭐 김용남 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해가지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은 범야권 지지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아주 좋은 선택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실력이 떨어졌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뚫어내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원희룡 장관에 대해가 신랄하게 해내지 못해가지고 뭐 일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몇 명 주목받은 분들이 있죠.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당해내지 못해가지고 저 한동훈 장관 키워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결국엔 정부 견제, 정권 견제 있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야권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신랄하게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랑도 그 경합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실망한 보수층을 어떻게 동인해 올 어떤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고 보기 애매한 게, 자 이번에 오늘 보니까 또 여가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민주당 뭐 차관 예, 차관 대행으로 체제. 하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가 정부조직법이라는 걸 보통 입법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입법하는데 그거는 야당이 반대 안 해요. 대선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입법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큰 역풍 맞기 때문에 반대 안 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걸 내지 않았어요. 정부조직법을. 그런데 지금까지 총선 때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하겠다는 겁니다. 여가부 폐지를. 예. 그런데 정작 작년에 보면 여가부 예산은 늘렸어요 또. 그리고 잼버리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애초에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폐지할 거라 그랬으면 김현숙 장관은 임명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였거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총선 앞두고 또 표가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죠. 예. 마지막으로 지금 4분의 4가 된 거잖아요. 네. 예. 4분의 4가 1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4분의 4. 네 정파. 예, 네 정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가고 있고 여기에서의 더 이상의 이탈은 없습니까? 이탈할 이유도 없다 보고 예. 저는 그 의원들이 다 지역구 맡아서 이제 뛰고 있고 주황색으로 현수막 다 걸고 이제 뛰는 상황 속에서 이탈의 가능성이나 명분은 없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현실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